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제어절 민법의 효력이 있어요. 첫 번째 때에 관한 효력이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 무슨 말이죠? 법률은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 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의 효과는 각오로 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죠. 제가 요 시점에서 일정한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요 법에 의해서 저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법의 효과가 각오로 소급한다면 저는 행위를 할 때 미래에 만들어질 법까지 고려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죠?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법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각오로 소급하지 않고 미래에 향해서만 효과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우리 민법에도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진하게 나와 있지만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다만 소급표를 인정하는 대신 기득권을 보호합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까지 기억해 두시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다른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는데 그 다른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59년 12월 30일까지 일본 민법을 쓰고 있다가 60년 1월 1일부터 우리 민법을 시행하게 됐어요.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다시 말하면 일제 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민법에 대해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각오로 소급하는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소급표를 전면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모든 권리를 부정한다면 기득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은 보호하고 있고요. 교재를 읽어보실 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구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법이라는 말은 뭐죠? 옛날 법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죠? 일본 민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 책에서 구법이라고 하면 일본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일본 민법이라고 안 하느냐? 쉽게 말하면 쪽팔려서 그런 거죠. 그죠? 괜히 나라에 뭐죠? 민법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법이란 말은 민법입니다. 일본 민법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민법은 과거로 소급합니다. 왜요? 일제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서.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기득권은 보호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사람에 관한 효력 해가지고 속인주의를 취하고요. 3번 장소에 관한 효력 해가지고 속지주의를 취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인주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지주의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뭐 한다 그럴까요? 매매를 계약을 했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 미국이긴 하지만 누가 한 거죠? 한국 사람이기 한 것이니까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 이게 뭐죠? 속인주의인 거고 미국 사람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뭘 한다 그럴까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영토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지주의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미국은 속지주의고 한국은 속인주의다.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도 한국도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경우에는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한 것이니까 한국 민법을 적용해야 되고요.
속죄주의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것이니까 미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인주의에 따르면 미국 민법이, 속죄주의에 따르면 뭐죠? 한국 민법이. 근데 미국도 한국도 모두 뭘 채택하고 있어요? 속인주의도 채택하고 있고 속죄주의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민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정하는 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국제사법 또는 섭외사법이라고 합니다. 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미국도 한국도 속인주의, 속죄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결과 법 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우리가 국제사법 또는 뭐죠? 섭외사법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세에 관한 요령인데,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적용됩니다. 영토 내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럼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냐?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 지역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는 지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북한은 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거죠. 그냥 불법 무장단체인 거예요. 따라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돼요?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 주민을 상대로 뭐 재산 분할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에 계셨던 분이 6.25 때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시니까 북한에 있는 자손들이 그분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북한도 우리 민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이죠. 자, 이제 22페이지 오시면 챕터 2 해가지고 권리 해가지고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1 해가지고 법률관계 2 해가지고 인간관계, 호의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활관계라고 합니다. 생활관계. 근데 이 관계를 가만 뜯어보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 예를 들어서 도덕이다, 종교다, 친분이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 그러거든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는데, 특징은 법률관계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특징이 있고요. 인간관계는 법적인 권리를,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점검하면, 요 의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권리가 먼저 좀 이따 보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의무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법률관계라고 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뜻인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돈 500만 원을 빌렸어요. 이 돈을 빌리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뭐죠?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안 갚는 채무불이행은 위법한 것이고요. 돈을 안 갚는다면 법적인 제재가 따르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하고 서울역 앞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꼭 가야 되나요? 뭐 안 가면 그만 아닌가요? 안 가면 이 나쁜 새끼하고 욕하면 그만이지 저에게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오후 3시에 서울역 앞에다 만나자 이런 것은 뭐예요? 인간관계고 가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으니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까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 인간관계가 종류가 대단히 많겠죠? 그죠? 많은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중에서 한 가지 예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호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로자거든요. 호의가 뭐겠어요? 좋은 의사로, 좋은 뜻으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관계고요. 호의관계는 인간관계의 한 가지 예입니다. 따라서 호의관계도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도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은 같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꼬마애가 막 비를 맞고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어디 가니 물어봤더니 집에 간대요. 집이 어디니 물어봤더니 한 20분을 혼자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저는 좋은 뜻으로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이니까 저와 아이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호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인간관계 한 가지 예입니다. 따라서 제가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꼭 반드시 태워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휴대폰을 받았더니 급한 일이 있다면 아저씨가 급하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서 걸어가라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하고 저는 법률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뭐이기 때문에 호의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꼬마애를 태우고 가다가 빗길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지고요. 요 꼬마애가 다쳤어요. 그러면 저는 요 꼬마애를 치료해 줘야 되겠죠?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건가요?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꼬마애를 치료해 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 인간관계가 아닌 뭐로 바뀌는 거죠? 법률관계로 바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호의관계란 그 아이를 태워다 주기로 하는 것까지만 호의관계인 거예요.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고요. 요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애를 태워다 주는 것은 뭡니까? 호의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다쳤을 때 이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습니까? 법률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아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병원을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막 골절이 되고 가지고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나왔어요. 환장하겠죠, 그죠? 자동차 보험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좋은 뜻으로 애가 안쓰러워서 애를 태워다 주려고 했는데 세상에 치료비가 얼마 나왔어요? 2천만 원 나왔어요.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은 2천만 원 전액을 저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깎아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깎아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호의로 같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 뭐 하게 됩니까? 깎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호의관계 법적 추이해가지고 애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관계고 애가 다쳤을 때 치료해주는 것은 법률관계인데 깎아준다. 그래서 뭐죠? 호의동승 감액에 나와 있고요. 관련 판례는 뭐겠습니까? 요 호의동승 감액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문제인 거죠.
간단하게 뭐예요? 종합적인 거예요. 얘가 왜 이 차를 타게 됐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타기 싫다는 애를 제가 억지로 태웠다면 그 아이의 치료비는 조금 깎습니다. 근데 만약에 태우기 싫었는데 이 자식이 길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나 태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탔다면 그때는 뭐죠? 많이 깎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가지고 더 상해를 많이 입었다면 그때도 뭐죠? 그것도 감안해서 감액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타게 된 경위와 행위의 유형 또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고려해서 감액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바람 피실 때 버스나 지하철 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자가용터가 바람 피다가 사고가 나면요. 그 동승한 분의 감액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뭘 하냐면 행적 조사를 하거든요. 왜 탔는지를 알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밝혀지는 바람에 이혼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상태인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3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권리. 자, 학설이 나옵니다. 의사설이 나오고 이익설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권리 법력설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 말이야 권리가 뭔지는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이 자식이 나를 아주 무식한 놈으로 취급하네. 근데 만약에 누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학자분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어떤 학자분들은 의사다 또는 어떤 학자분들은 이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뭐죠? 권리 법력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현재 통설은 뭐냐면 권리 법력설이 현재 통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권리란 이익 자체가 권리인 것은 아니고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해주는 힘, 파워를 우리가 뭐죠? 권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인정한다 해서 법, 힘자를 넣어가지고 뭐죠? 법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란 힘, 역인데 어떤 힘인 거죠? 법이 인정해주고 있는 힘이고요. 어떠한 힘입니까?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지만 뭔가 자꾸 머리에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앞으로 권리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다, 파워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해가지고 가번 권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소유권은 물론 권리입니다. 근데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뜯어보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구성분자들이 있겠죠. 이렇게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구성분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권능이란 권리의 구성분자, 권리의 내용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 권리 그럼 뭐예요? 촌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권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권리가 뭔지 아셨죠?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해주는 힘이 뭐예요? 권리예요. 그럼 여기서 이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냐? 자기 자신의 이익인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권리라면 남을 위한 것, 타인을 위한 것은 그럼 뭐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권한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것은 뭐예요? 권리고 남을 위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으면 그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남을 위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 되는 거죠. 자, 법인의 대표가 행위라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대표권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 남을 위한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뭐예요? 권리고, 나이가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번 권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한이라는 말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법률상의 원인,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한이라 한다 이거죠. 가장 많이 드는 예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갑의 땅에다가 을이 건물을 신축을 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당신 뭔데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습니다.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 지상권이고 이 임차권, 지상권과 같은 것을 뭐라 그래요?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맞습니다. 제가요 애를 막 때리고 있었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 뭔데 왜 이 아이를 때려? 그러니까 내가 이놈 애비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애를 때릴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데 친권이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물어봐요. 당신 뭔데 이 아파트를 들어가셔? 그랬더니 내가 이 아파트의 주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그 원인, 권한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소유권이든 친권이든 임차권이 지상권이든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법률상의 원인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반사적 이익 또는 반사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예도 그렇고요. 다른 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목욕탕이요. 주택가 한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목욕탕이.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지하철역이나 또는 큰 길가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지은 굴뚝을 해가지고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요 목욕탕에 대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km 이내에는 또 허가를 중복해서 못 낸다 이런 거리 제한이 있으니까 목욕탕 입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리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가깝게 비치를 할 테니까 큰 길가다 목이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주택가 한가운데다가 목욕탕을 비치라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런 거리 제한 같은 거 없죠. 옛날에 참 규제가 많았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었어요? 거리 제한이 있고 소주도 어떻게 자도 소주 구매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뭘 팔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리 제한이 있는데 이 목욕탕 운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요 거리 제한 내에 다른 목욕탕을 허가해 주는 바람에 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요 500에서 200으로 준 이 300만 원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양반이 200이 아니라 500을 벌었던 이유는 영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는
뭐 시설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 목욕탕에 대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요 거리 제한 규정 때문에 반사적으로 300만 원의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 이익의 원인이 뭐냐면 일정한 법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얻는 이득을 우리가 뭐죠?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라고 하고요. 이런 반사적 이익은 권리 반사는 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요 3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뭐죠? 판례 입장인 거죠. 교재대가 든 예는 뭐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감기 예방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안 맞아도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맞아서 감기에 안 걸린다면 저도 뭐예요? 감기에 안 걸리겠죠. 다시 말하면 법에서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강제하고 있으면 반사적으로 저는 뭘 갖게 됩니까? 감기에 안 걸린다는 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그거를 예방주사를 맞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극적 이익이 아니라 뭐죠? 권리반사,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의무.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뭐죠? 의무라고 한다. 그죠? 2번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권리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반사로서 뭐가 존재해요?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측에 좌측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성권의 경우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일단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형성권을 우리가 아직 좀 이따 해야 되니까. 그다음 우측에 3번 해가지고 간접 의무라는 말하고 책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의무예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은 뭐가 아니겠어요? 의무가 아니겠죠. 그게 뭐냐면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뭐예요? 의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닌데 그걸 뭐라 그래요? 간접 의무 또는 뭐죠? 책무라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중간에 예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죠. 간접 의무로는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 증여자의 하자 고지 의무, 사용대차의 대주의 하자 고지 의무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만 시험 범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뭐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접 의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가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고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가 무엇인지 또 왜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지는 우리가 채권법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권리의 종류 부분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